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 대반격을 하고 있다는 외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댐 붕괴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도 강력히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잠시 뒤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요. 성향과 특징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 사적 보복 논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잠시 뒤 선관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선관위 국정조사를 합의한 여야는 시기 등을 놓고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박 2일 집회 등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교역 최종 성적표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 수지는 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만 해외여행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지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자포리자주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U20 월드컵 결승 문턱에서 아쉽게 이탈리아에게 한 골 차로 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월요일 새벽 3, 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 남부지방은 경주가 31도까지 올랐는데 일요일까지 이런 여름 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고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죠. 중앙선관위가 잠시 뒤에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2시부터입니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감사원 감사 수용이 먼저라는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관위의 주요 사안을 합의해서 결정하죠. 선관위원들 오늘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도 논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관위 회의에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감사를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의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지며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감사 수용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자신 이 자리 자체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정치가 아닌 법 해석의 문제라며 기존의 거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착수 방침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법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 지금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거대 양당이 선관위 국정조사 벌이기로 합의를 했는데 합의 하루도 안 돼서 여러 이견이 나오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가 먼저 이뤄진 뒤에야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회의를 앞둔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법에 어긋난 감사를 밀어붙인다며 오히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요. 이를 두고서 정치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중국 대사를 향해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중국의 꼭두각시냐며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제 회동은 한중 양국의 경색된 경제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더 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지명 이후에 입장을 내겠다며 지명 뒤엔 청문회 등 의견 표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 전에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2021년 9월 초에 가족 모임을 통해 자녀 A씨에게 서울시 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의원 측은 실제 공고는 9월 29일 이루어진 만큼 다른 지원자보다 A씨가 2주 이상 먼저 채용 사실을 인지했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도 미리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신상임위원이 서울시 선관위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고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38일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문조사관 등 모두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인력은 권익위 자체 21명에 더해서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 각각 4명과 2명을 파견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7년 동안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의 특혜 채용과 승진 의혹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 등 건설노조 집회 3건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압수수색 대상이 어디입니까? 네, 경찰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분신으로 사망한 고 양회동 조합원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조합원 20여 명이 건물 앞에 집결해 폭력 경찰 물러나라며 피켓을 들고 압수수색에 항의했지만 경찰과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업무 수첩, 집회 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한 집회를 비롯해 같은 달 1일과 11일 집회까지 3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경찰은
노조가 1박 2일 집회 당시 소음 기준을 위반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 집회를 열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옥기 위원장 등 조합원 20여 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금까지 4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노동절에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돼야 자진 출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며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오늘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홍콩 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에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친중 매체 대공보기구에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상공에서 여객기 문을 열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승객들이 크게 놀랐고 또 비행기에 탔던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상문도 일부 부서졌는데 대략적인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 보겠습니다. 다시 봐도 위험하고 아찔하죠.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비행기 비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착륙하기 2분 전 고도 200m가 넘는 높이였는데요. 비행기에 탔던 한 30대 승객이 만든 대혼란이었습니다. 33살 이모 씨는 사고 직후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 씨에게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더해서 재물손괴까지 추가했습니다.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재물손괴 혐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의 중간조사 결과인데 비행기 비상문과 슬라이드를 포함해 3개 부위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고치는 데 드는 돈은 무려 6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그럼 수리비는 누가 낼까요? 비행기도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데요. 아시아나 측은 일단 전에 없던 사고기 때문에 이게 보험 청구가 가능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비를 진행하고 보험 관련된 부분과 형사 절차를 고려해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아시아나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추후 수리비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개 도살장에서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채 도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도축장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고기와 개 도축을 놓고 법마다 규정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 개 도살장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학대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비좁은 우리에 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한 건지 바닥엔 오물이 흘러 넘칩니다. 지난달 초 운영한 지 20년이 넘은 개 도살장 안 트럭에서 개 20여 마리가 구조돼 인근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케이지에 60kg에 육박한 도사견들이 3마리씩 겹겹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케이지 밖으로 나온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온몸이 다 꺾여져 있는 상태로 지자체는 트럭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10여일 뒤 찾아간 도살장에선 여전히 개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은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 도축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개 도살장 업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할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개 도살장이 곳곳에서 운영되는 건 개고기를 먹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탓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개가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축산법은 개를 고기나 알, 우유 등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 동물과 나란히 가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개 도축업자들은 개를 소나 돼지, 닭처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또 도살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축산법에 의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가 가축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고 도축하고 유통해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 지위가 법마다 다르고 개고기를 바라보는 해석도 다른 가운데 정부는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거나 도살장을 단속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불법인데 개고기가 명시적으로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개 식용이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법이 완벽하지 않은 건 맞고요. 관련법이 있다면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작년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역시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내버려두는 대신 정부가 나서 여론을 수렴해야 개 사육과 도축, 개고기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원정 출산, 보통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아기를 낳는 걸 의미하는데요.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출산 인프라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원정 출산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119 대원들이 헬기로 임산부를 이송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새벽 강원도 속초에 있는 리조트에 머물던 임산부 30대 A씨. 양수가 터지면서 급하게 분만실이 있는 곳을 여기저기 알아본 건데요. 속초의 한 의료원에서는 야간 시간이라 분만 수술이 어렵다. 또 인근 강릉의 한 대형 병원에서도 분만실이 없어 수술과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2시간가량을 헤매다가 결국은 헬기를 타고 200km나 떨어진 서울 목동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열악한 출산 인프라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 수는 총 1,322곳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지는 않습니다.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농어촌 지역, 강원이 5곳, 충북 1곳, 전북이 4곳 등 모두 22곳에 달했고요.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농어촌 지역도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지역 혹은 중소도시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걸려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출산 인프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비 보조와 시설비 지원 등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인프라 양극화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자체 또 의료계와 연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초여름 장마가 시작이 됐고 당 전원회의도 예정된 상황이어서 발사 시기가 미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발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부문 성과 달성을 선전하는가 하면 초여름 장마가 시작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벌이 장마의 일반적인 특징은 3일 내지 5일씩 꾸준 비가 내리거나 또는 2일 내지 3일씩 내렸다 멎었다 하기도 하고 또 지열은 열흘 이상 계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첫 정찰 위성 발사 시도에 앞서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던 발사 시한은 오는 11일. 하지만 그 이후 IMO의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에 반발해 사전 통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차 발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술적 문제와 함께 초여름 장마가 기상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5월 마지막 날에 서둘러 쏜 것도 그 기상과 연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성 발사 로켓은 날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곧 장마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상 때문에 이 발사가 또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는 발사 준비 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이달 상순 상반기 국정 운영을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확정할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천리마 일형에 화성 계열 ICBM에 사용한 엔진을 기반으로 개량한 새로운 엔진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향후 발사에 성공하면 천리마 1형보다 탑재량이 큰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여러 위성을 하나의 우주발사체에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조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지만 북한의 거듭된 불법 도발에 대해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안보리 회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두 상임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중국 선박 3척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올해만 중국 배 10여 척이 북한 소유가 됐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VOA가 국제해사기구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설경호와 해연 8호, 은하수호 등 중국 선적 3척을 취득해서 올해만 중국 중고 선박 13척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서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북측에 인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남북통신선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통일부의 이효정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통신선이 단절돼 대북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8일 새벽 자포리자주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공격이 고대하던 우크라이나 반격의 핵심 요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에 따르면 자포리자에서 진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는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들과 미국제 브래들리 전투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는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초기 전투에서 사상자를 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주 남부 지역으로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전투 끝에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새벽 1시 30분 자포리자 지역에서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1,500명과 장갑차 150대를 동원해 진입했으나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공격을 중지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На всех 4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отивник был остановлен и с большими потерями отошел. В результате двухчасового боя противник потерял 30 танков, 11 БМП. 러시아 국방부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현지 시간 8일 아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번 전투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이번 전투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3대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여러 군데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대부분 전투의 주도권은 우크라이나군이 잡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감행하기에 앞서 러시아군 방어선의 허실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노바카호우카 댐이 폭발로 파괴된 뒤 물에 휩쓸린 지뢰들이 강 하류 일대로 몰려들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경고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카호우카 댐 폭발 사고의 영향을 설명하며 지뢰 유실에 따른 위험은 앞으로 수십 년간 민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5개월간의 전쟁 기간에 셀 수 없이 많은 지뢰가 뿌려졌을 것이고 대인 지뢰는 물론 대전차 지뢰도 얼마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대반격을 하고 있다는 보도, 좀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고 다른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지원한 탱크를 몰고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앞두고 사흘 전 크림반도 북쪽 원전 근처에 있는 대형 댐이 붕괴하면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반격할 것이다라고 예고는 했어요. 네네. 실제로 대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은 아마 전조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대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건 전형적으로 정보 작전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사전에 동향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인 걸로 그럴 수 생각이 있겠네요. 되고요.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예. 그 2021년 말부터 미국 쪽에서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거에 예. 여기에 러시아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반면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분명히 충분히 전력을 축적을 해서 이제는 네. 실질을 회복한다라는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언제까지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가 잘 대비돼 있는 그 시기에 지금 공격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부 전투들은 가장 빈틈이 많은 쪽이 어딘가 이걸 타진하기 위한 예비 공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빈틈이 많은 곳이 어딘가. 그 6일에 카호우카 댐이 붕괴됐잖아요. 네네. 일단 저희 붕괴된 댐이 있는 위치를 좀 보고 이 댐이 어떤 의미를 네네. 가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카호우카 댐이 일단 붕괴가 되면은 그 일대에 있는 뭐 헤르손이나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남부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도시들의 도로나 이런 것들이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저 지역에 이렇게 댐이 붕괴된 여파로 인해서 남부 지역에서 작전, 특히 크림반도 인근 지역의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작전을 전개하는 거는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도로를 가설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러시아 쪽에서 지금 그래도 러시아 쪽에 조금은 어쨌든 방어하는 입장 쪽에서는요. 현재 있는 군사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는 댐 붕괴라는 것이 현재 추가적인 어떤 군사 활동을 벌이는 데 제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하긴 하지만 저게 이제 동부의 이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한 돈바스 지역 이 지역의 전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겠네요. 그런데요. 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이유는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저렇게 댐이 붕괴가 되면 거길 탱크가 지나가야 되는데 진흙탕이 됐으니까 탱크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작전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점이 예. 6월을 대반격 시점으로 정해놨다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네. 저게 어차피 도로나 이런 것들은 이 필요에 따라서는 개설이 되거든요. 예, 사실 예. 일부 복구가 되고 개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거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작전에 차질된다. 러시아 입장에서 시간을 벌긴 하겠지만 작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 지도를 보면요. 지금 색깔을 저희가 칠해놨지만 저 색깔을 칠한 곳 크림반도 빼고는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우크라이나를 저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도 우크라이나는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 저 지역이 원래 자기 영토였고 침략해서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막고 있는 거고. 예, 당연히 명분상으로는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각 지역들이 모두 또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를 만약에 상실을 한 채로 전쟁을 끝나고 나면요. 네. 오데사를 비롯한 나머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들 자체도 그 종전이 됐든 정전이 됐든 네. 항상 러시아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적으로 저기 이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한 이 돈바스 지역을 이룰 때는 저 자체가 애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묵시적으로 부추긴 분리 독립 움직임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정적으로 타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가 예고했던 대로 6월에 대반격이 예정됐었다면 네네. 우크라이나는 이 댐 붕괴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러시아는 이 댐 붕괴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땐 결코 이게 타격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거는 저 댐 붕괴는 주로 그 물에 잠긴 지역이 러시아의 방어 거점 지역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이 반격이 시작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방어 시설이나 이런 거 이제 재구축해야 되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저 지역을 확보한 채로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휴전하거나 종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거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결과적으로는 한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민심을 얻으려면은요 재건 활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재건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는 막대한 지금 재건 소요를 기존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 제재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제 이 점령 지역들 자체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재건을 2주를 하든 어떻게든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 저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상황에서는 저 지역에 대한 재건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점령지 민심도 돌아서요. 그러면 저걸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지금 동부와 남부 세 개 주요 축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고요. 네. 최종 목표는 이제 완전히 빼앗긴 땅을 다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크림반도까지 다 갖고 이론적으로는 싶어하는 거죠. 다시. 크림반도까지의 회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소한 이 헤르손, 그 다음에 자포리자, 그 다음에 이 돈바스 지역의 일부들, 도네츠크 지역 일부만이라도 찾은 상황에서 이 종전이나 정전 협상이라도 해야 사실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자체나 그를 지지하는 예. 항전 세력들도 정치적인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휴전의 거고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꾸로 얘기하면 그 상태로 정전이나 종전하고 나면 예. 오히려 굉장히 정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그렇군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전장을 좀 정리해 봤는데 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우크라이나의 전장 세 곳을 저희가 바흐무트, 자포리자, 헤르손을 좀 네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세 곳이 일단 중요한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예. 대로 저기가 지금 바로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시작된 이 동부 이제 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핵심입니다. 정말 전략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러시아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지역을 상실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정치적 명분으로는 패배했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자포리자 만약에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아주 편안하게 통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렇군요. 자포리자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수중에 있으면 러시아는 사실 크림반도가 굉장히 크림반도로 접근하는 지역 자체가 크림대교를 제외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네. 크림반도가 섬처럼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 헤르손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입장의 장악을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주요 남부 항구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상황을 좀 보면요.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핵무기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사용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 되죠. 일단 기존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핵무기 사용은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 핵무기 사용이라는 게 전술핵 수준에서 딱 요것만 쓰고 끊고 그 다음에 전략 핵은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이론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컬레이션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이 전쟁 자체가 더 확대될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 핵을 사용했다라는 명분의 상실하고 그게 러시아 내에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결국은 그렇게 돼서 국제적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또 러시아 내 민심의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예. 말해서 핵무기까지를 쓴다라는 것이 지금 이 푸틴은 자기 국내 정책 입지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네. 그게 국내적인 입지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다시 그 카호카 댐 붕괴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이 카호카 댐이 폭발한 걸 두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 댐 자체 설계가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폭격이나 공습 같은 걸로 저렇게 붕괴할 수 있는 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외부 공격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댐 내부에서 폭격 같은 걸 설치해서 붕괴시켰을 가능성이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예, 문제는 근데 저 지역은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예.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이 반격 저지 효과들. 일단 네. 러시아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일단 뭐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걸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이 서방이나 이쪽의 관측이고요. 서방 러시아 분석을 쪽에서는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방어하기에는 댐이 무너지는 게 북부만 방어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더 유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일단 남부에서 작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동부 쪽으로 몰릴 걸로 동북부로 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몰릴 걸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방어해야 될 이 전선 영역이 좁아지니까 중장기적으로 누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인가를 보면 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러시아한테 유리해요. 러시아한테 유리하다. 유리한데 중장기적으로는 별 효과를 못 주고 민심도 제가 볼 이반될 때는 수 저 있고. 지역의 장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러시아 대선이 내년 몇 월이죠?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예. 내년에 지금 그럼 내년까지 지금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을 그러니까요. 배제할 수 예. 왜냐하면 이제는 계속적으로 한번 반격이 시작된 다음에 일단 사실은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예.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전 지역의 실질을 다 회복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는 몇 개 지역에서 그냥 지리한 계속 아주 작은 면적의 땅을 뺏기는 이런 공방전이 2, 3년씩 지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전쟁 초중기만 해도 계속해서 휴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휴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에는 양쪽의 피해가 너무 커졌고요. 정치적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네. 거예요. 내년이 러시아 대선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선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이기도 합니다. 예. 네,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물러서기에는 상당히 지금 별로 안 좋은 시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유럽 언론들 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식 모델 휴전이 될 가능성이 나중에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6.25 전쟁도 보면 민족 간 예. 민족 간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민족들이 많다면서요. 네. 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주 러시아 쪽에서 이주시켰거나 그다음에 러시아 쪽의 인종상 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쪽의 인종 구성이 좀 많은 거죠. 그렇군요. 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지금 병력을 동원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거쳤던 과정이 워낙 가혹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쟁은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의 희생이 잇따르니까요. 가능하면 전쟁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대표적 관광지 프랑스 안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져 어린이 4명 등 모두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3살 이하의 아기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2명은 중태입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산맥 근처 휴양도시 안시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는 조금 전 있었던 무차별 흉기 난동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관광객들로 붐비던 안시호수 인근 놀이터를 휘젓고 다니며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유모차에 탄 아기마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Et je vois tout d'un coup, je vois des dizaines de personnes qui courent dans le sens contraire de moi. Je me demande ce qui se passe. Et d'un coup, il y a une maman qui me dit courez, courez, il y a quelqu'un qui poignarde tout le monde tout au long du lac. 평온했던 관광지는 이내 아수라장이 됐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생후 22개월, 2명은 2살, 1명은 이제 겨우 3살 배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시리아 국적의 31살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지난 2013년 스웨덴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결혼해 자녀도 1명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도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아직 테러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mme j'ai pu le dire tout à l'heure, il n'y a aucun élément qui permet d'évoquer un motif terroriste. Comme usuellement dans ce genre d'affaires. 평화롭기만 하던 작은 도시를 뒤흔든 끔찍한 범행에 프랑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Odieux, inqualifiable. Quand ça touche des enfants, je pense qu'on est chacun touché au plus profond de nous-mêmes. Et aujourd'hui, c'est tout notre pays qui est sous le choc. 마크롱 대통령은 SNS에 완전히 비겁한 공격이라고 글을 올렸고 하원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 9일 현재 오늘 오전 기준 캐나다의 산불 현황입니다. 지난달에 시작된 산불은 서부 엘버타 지역 그리고 동부 퀘벡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 across the country as of today, there are 414 wildfires burning, 239 of which are determined to be out of control. 네, 먼저 북서부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캐나다 서부 엘버타주에서 90건에 이르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북서부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부로 가보죠. 퀘벡주를 중심으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도로가 폐쇄됐고요. 고압 송전선이 끊기면서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인프라까지 위협을 받는 거죠. 캐나다 당국은 산불 진압을 위해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국가준비 5단계를 선포했습니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는 북서풍을 타고 내려가서 이웃나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기는 뉴욕과 워싱턴 DC까지 퍼졌는데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인도 뉴델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대기질을 지도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인데요. 자, 캐나다는 북서부가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이죠. 민감한 사람의 경우 건강에 해로운 정도란 의미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북동쪽으로 가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주황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건데 건강에 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미국의 공기질수는 총 6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뉴욕의 공기질수 218 같은 경우는 5번째 단계입니다. 최악의 대기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산불의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도로 본 것처럼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먼지가 미국 절반을 뒤덮었는데요. 그럼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류재복 기자 보도로 확인하시죠.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평소 모습입니다.
구름 낀 흐린 날인데도 모든 건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산불 연기가 덮친 도시는 색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필터를 씌운 듯 온통 누런색에 건물도 뿌옇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탁도는 더욱 심해지고 건물의 윤곽도 흐릿해집니다. 거리의 모습은 다시 코로나19 때로 돌아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이 부쩍 늘었습니다. Make sure my lungs stay healthy because if you breathe in the particles from the smoke, they'll collect in your lungs and you could get disease from it. 뉴욕을 삼킨 연기는 급기야 수도 워싱턴 DC를 덮쳤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워싱턴 기념탑은 형체만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국회의사당 역시 주변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엔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보라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고 야외 수업이나 활동은 중단됐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affected communities listen to the guidance of their state and local officials from this point forward. 남한 면적 3분의 1 크기의 국토가 불에 탄 캐나다엔 전 세계로부터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미국은 이미 추가 소방대원과 장비를 보냈고 유럽 연합 소속 나라들도 소방관 수백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산불이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JMS, 즉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가 2인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의형제를 맺은 뒤 대장동 사업이 일당들이 원하는 대로 풀려나갔다고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검찰이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회사 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와 203억 원의 추징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해 중국산 오징어 젓갈 30톤을 국내산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도 시급한 글로벌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출범시킨 새로운 안보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 스포츠계에 복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던 북한이 쿠바 아바나 역도 그랑프리에 불참하면서 2024 파리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포드에 이어 GM도 전기차 선도업체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 기준 표준화 압박이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5월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대를 회복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 푸어스 S&P 500 지수가 1940년대 이후 최장기였던 248거래일 연속 약세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볕도 강해서 더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3도까지 올라 있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합천의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외출하신다면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지방으로도 확대하겠는데요. 비는 휴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청에 최고 60mm, 강원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의 아침 기온 모두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휴일인 모레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한때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남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 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같은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정유정. 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높게 나왔는데 그 성향과 특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사적 보복 논란까지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